이 시간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 문제 정도씩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부터 각각 그 소유권 가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임료 평가 방법 순으로 보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소유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원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원가법에 의한 소유권 가치 평가법은 여기서 이제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측에서는 이제 그 재조달 원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건물을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라고 감측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 산정은 대상 건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 항목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 건물 재조달 원가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라는 것은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등을 말하고 간접 공사비에는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제 적정 이윤 이것도 간접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뭐 설계비, 감리비는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드는 비용을 말하고 부대비라는 것은 수도나 가스, 전기의 인입 비용 그리고 보전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 이런 그 대상 물건을 재조달하는데 드는 원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처음에 그 세워졌을 때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감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감가. 그래서 얼마나 감가됐는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걸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예, 그게 이제 감가 수정인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용 연수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행정적 내용 연수도 있고 뭐 경제적 내용 연수도 있고 하는데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액법 또는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관찰 감가 등으로 이렇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에 의해서 나온 값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관찰 감가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이거 정액법에 의하면은 뭐 건물 가치가 1억 원 감가됐다고 보는데 건물 상태로 보면은 좀 더 1억 원 감가된 것보다는 좀 더 좋다 하면은 뭐 8천만 원만 감가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아예 다른 방법에 따라서 감가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뒤에서 봅니다. 자,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다고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평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 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뭐 처음에 41억 건물이었다. 이 물건 지을 때 재조달 원가가 근데 그 예상 잔존가액 40년이 경과하면은 뭐 1억 남는다. 예, 그러면 예상 잔존가액 1억. 그러면 40억을
그래서 이 40억을 경제적 내용연수, 뭐 건물이 한 40년 간다 하면은, 또는 뭐 경제적 내용연수는 한 20년이다 하면은 20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0년이니까 매해는 2억씩 감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정액법이고, 정률법은 대상 물건의 감가가 매년 일정한 일정한 비율로 발생한다고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식으로 표현하죠. 매년 감가액은 전년 말 가격 곱하기 감가율. 그래서 예를 들어 전년 말에 10억이었다 하면 여기에 감가율이 매년 일정한 감가율이다. 뭐 20%씩 매년 감가한다 하면 10억 곱하기 0.2 하면은 이제 이 전년도에는 10억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8억.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억 곱하기 0.2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억 6천이죠. 그러면 6억 4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감가액이 매년 일정해요. 감가액이 비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액수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액법하고 동일한데 다음 식으로 표현돼요. 평가액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매년 감가액 곱하기 n, 이 점은 같은데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예상 잔존가액 41억에서 1억이면은 40억 곱하기 이거예요. 1 플러스 R의 N분의 마이너스 1분의 R. 이게 뭐죠? 감채기금 계수죠. 그래서 이 40억 동안 감가가 40억이 감가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뭐 20년 동안, 그럼 매년 얼마의 그 액수가 비율로 뭐 감채기금이라는 게 원래는 뭐 예금해야 되느냐인데 여기서는 감가돼야 되느냐 해도 결국은 그 40년째가 되면은 20년이 되면은 40억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의 이 기간별 감가액과 그다음에 이 기간별 감가 누계액,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은 이렇게 정액법이나 상환기금법은 일정한데 상환기금법이 매년 감가액이 정액법에 비해서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그 감가액, 최종 감가액, 예를 들어 40억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감가되기 위해서 정액법은 매년 뭐 20년이 있다면 2억씩 감가가 되는데 상환기금법은 뭐 1억 얼마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정액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고 매년 2억씩만 한다는 거고, 요건 이자를 고려하니까 1억 얼마씩만 해도 끝까지 한 20년 동안 되면은 상환 40억이 다 감가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는 액수가 큰데 나중에 가면은 이건 액수가 정액법이나 상환기금법보다 더 적어집니다. 감가되는 액이. 자, 그리고 감가 누계액을 보면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의 누계액은 경제적 내용용수가 이렇게 끝에 가면은 동일해져요. 동일한 액수를 비율에 의해서 감액하는 거고, 이건 액수에 의해서 감액하는 하는 거니까. 근데 상환기금법에 의하면 마지막에 가더라도 결국은 요 액수보다는 요건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감가 누계액 자체를 더해 보면은 이게 이제 더 적죠. 정액법이나 정률법의 액수보다. 예, 이 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에 의한 그 감가 수정에다가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관찰감가에서 그 값을 조정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감가 요인에는 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예 이 세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감가 수정 방법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해법이라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별 감가액을 별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액은 얼마, 뭐 2억, 경제적, 기능적 감가액은 또 뭐 1억,
기능적 감가액은 그다음 경제적 감가액 1억 5천 해서 총 감가액은 이걸 더한 값 그럼 얼마입니까? 뭐 4억 5천이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시장 추출법 유사한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액을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40억 건물에는 지은 건물인데 어떤 비슷한 건물의 매매가 뭐 10년 후에 30억 됐다 하면은 또 어떤 건물은 또 뭐 3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10년 후에 뭐 20억 됐다 하면은 뭐 이런 사례로부터 이 건물도 뭐 20억짜리인데 10년 지났으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걸 시장 추출법이라고 하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 신규 아파트와 임대료 차익. 신규 아파트 임대료는 뭐 2억이다. 뭐 하면은 우리는 10년 후에 10년 후인데 뭐 1억이다 같은 뭐 평수가 하면은 그럼 감가액이 어느 정도 됐겠다라고 추산하는 거 그런 걸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적산법 보겠습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적산, 누적해서 뭐 계산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된 기대 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그 기초 가액이라고 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 물건 평가에 있어서 원가 근데 이제 대상 물건 평가할 때 원가법이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는 사용 가능한데 수익 환원법에는 불가하죠. 왜냐하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건물의 수익에서 대상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수익은 임대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알으려고 하는데 임대료에서 또 임대료를 알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대이율은 무위험률이라고 하면은 그 위험이 없는 때의 이자율을 말해요. 보통 뭐 국채의 이자율 정도를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죠. 국가 채무자인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고 봐가지고 거기다 몇 퍼센트를 더해요. 그래서 그걸 기대 이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 경비를 이제 여기다 더하는 건데 필요 경비라는 것은 감가상각비, 대상 물건의 감가액도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2억씩 한다 하면은 그것도 감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 계산을 할 때. 그다음에 뭐 유지 관리비, 조세 공과, 손해보험료, 대손 준비비 이런 것들, 공실들의 손실 상당액, 운전자금, 이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합친 금액에다가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플러스 하면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 그게 적산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 있어서 소유권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매매 사례가 되겠죠.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시점을 수정하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가액은 거래 사례 가액 곱하기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이게 이제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죠. 일반 요인은 국가 전체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한 국가 내의 것이니까 그건 비교를 할 수가 없겠고 지역이 다른 경우 부동산이나 뭐 한 국가라는 점 동일하니까요. 자, 사정 보정은 사례 가격이 무슨 말이냐면 사례 가격이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가치를 추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뭐 급히 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싼 가격에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정은 고려를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사정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좀 더 높게 사정 보정치를 두는 거. 그다음에 시점 수정. 뭐 예를 들어서 사례 토지 거래 시점으로부터 대상 토지 평가 기준 시점 사이에 사례 토지와 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지가가 10% 상승했다. 그러면 시점 수정치는 1.1로 하는 거. 100분의 110. 그런 걸 시점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일반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지역 요인 비교치하고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양 부동산이 동일한 인근 지역이면은 지역 요인은 같으므로 개별 요인만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비교 방법으로는 종합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예, 종합법은 항목을 나누지 않는 거고 평점법은 이렇게 항목을 나눈 거예요. 환경 조건 얼마, 가로 조건 얼마, 접근 조건 얼마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그리고 평점법은 총화식은 더한다는 의미고 화가 더한다, 상승식 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이 표를 보셔야 돼요. 표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지금 이 평점법으로 그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했을 때 총화식하고 상승식이 어떻게 다르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항목을 이렇게 나누었죠. 예, 그러면 종합법이 아니라 이제 평정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표는 이제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 가로, 접근 조건 이런 것들은 개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요인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격차 내역, 사례 부동산의 수치를 100으로 할 때 환경 조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만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98 정도 값으로 따지면 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100으로 하면은 이 목적 대상 평가 대상 부동산은 가로 조건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더 넓은 가로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4 정도라는 거죠. 격차 내기 플러스 4라는 것은. 그다음에 접근 조건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99 마이너스 1만큼. 그다음에 행정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면 0 하면은 비교치를 총화식으로 해보면 이걸 더하는 거예요. 격차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죠. 그러면은 400에다가 401이니까 400분의 401 1.00025 이게 이제 그 비교치가 나오는 거예요. 가치 요인에 그러니까 그 가치 요인으로 이만큼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식은 이 0.98, 1.94, 0.99 이런 것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식으로 인한 비교치는 1.00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 수치로 여기에 제가 곱해준다는 표현을 썼던 게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역 요인 비교치나 개별 요인 비교치가 상승식으로 한다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총화식으로는 얼마죠. 둘 중에 이제 평가자가 마음대로 택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택해 가지고 여기 비교치에다가 요거 x를 산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은 이제 그 임대 사례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임대료를 비교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거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사례 대상의 사례 부동산은 임대료라는 점이 거래사례 비교법과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긴 한데 거래 사례가 아니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인근 지역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해서 그 지가를 공시하는 토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 구에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죠. 근데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나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아까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정 보정 비슷한 거죠.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은. 자, 수익 환원법 보겠습니다. 수익 방식에 의해서 소유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래 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산정해내는 것, 평가하는 것을 이제 환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형으로는 직접 환원법하고 할인 현금 수지법이 있어요.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 취득 후 1년간에 추정되는 수익으로부터 환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 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 평가액입니다. 중요합니다. 평가액은 환원율분의 연수익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연수익을 뭐 1천만 원이다. 그럼 환원율은 뭐 0.1이다, 10%다 하면은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 10억이죠. 10억 이렇게 10억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수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기니까. 수지법은 대상 물건의 예상 보유 연동 안에 매년 추정 수익과 추정 처분액의 현재 가치 할인액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론에서 할인 현금 수지법하고 같은 거죠. 그때는 투자론에서는 그게 이제 그 순형가라고 봤는데, 이걸 그 여기서는 그 평가액을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보유가 예상되고 처분 대금이 1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다음에 매년 말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평가액을 두 방식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직접 환원법에 의해서는 분자가 1천만 원이죠. 연수익 1년 요게 5년 매년 말 1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1년간의 수익만 알면 되니까 1년간도 1천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환원율은 아직은 모르죠. 환원율분의 1천만 원. 그다음에 할인 현금 수지법은 1 플러스 R분의 1천만 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천만 원. 예, 이건 우리가 형가를 구하는 공식에서 배웠죠. 예, 이렇게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1천만 원. 4해째의 1천만 원은, 그 다음에 5해째의 1천만 원은 1 플러스 R의 5제곱을 1번. 그 다음에 5해째 1천만 원뿐만 아니라 처분 대금이 들어오죠. 1억 원. 이 형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형가가 평가액이에요. 할인 현금 수지법에 의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수익 환원법에서는 이런 환원율이나 여기 이 할인율 R, 이걸 어떤 값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율이나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원율을 종합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함께 이렇게 토지와 건물로 함께 복합되어 있으니까 그걸 함께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환원율을 종합환원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시장 추출법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매매 사례들로부터 추출하는 거죠. 예컨대 직접 환원법의 환원율을 다음과 같이 구해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 연수익과 매매 가격을 파악해요. 그래서 연수익 1,000만 원의 부동산이 1억 원에 팔렸다. 그 다음에 연수익 2천만 원 부동산이 2억 1천만 원에 팔렸다. 그 다음에 연수익 1,470만 원의 부동산이 1억 4천만 원 매매됐다면 각 부동산의 환원율을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정하는 거예요. 1천만 원 금액이 1억 원에 팔렸다면 환원율은 1억 분의 1천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환원율 연수익 2천만 원이 2억 1천만 원에 팔렸다면 2억 1천만 분의 2천만 원 이게 환원율이다. 그 부동산의 환원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수익 1,370만 원이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 하면은 1억 4천만 분의 1470만 원 요게 그 부동산의 환원율이다 해가지고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은 이런 환원율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례의 평균인 10% 예를 들어 1억 분의 1천만 원은 10%죠. 그 다음에 2억 1천만 원, 2천만 원 계산해보면 9.5%가 나와요. 요건 또 1억 4천만 분의 1470만 원은 10.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것에 평균 하면은 10%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원율은 10%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환원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환원율 정하면은 가격도 나오겠죠. 연수익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사례 부동산의 그 환원율을 구할 때 분모가 이 매매 가격이 된다는 점, 예, 이걸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론에서 어림셈법에서 이제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종합 환원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매매 가격은 총 투자액과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수익은 통상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매매 가격분의 연수익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걸 요거나 같은 거니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이름을 종합 환원율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 환원율이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원율을 이렇게 시장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무위험률의 값에다가 대상 부동산의 위험을 항목별로 더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위험률을 2%라고 국채 이자율이 2% 정도다라고 했을 때 2%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위험은 한 3% 된다 해가지고 3% 더하고 그다음에 사업상 위험을 항목으로 한 4% 정도 잡아주고 해서 환원율을 9%로 잡는 거 더하면은 그런 걸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투자 금액이 자기 자본하고 부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지분과 부채의 환원율을 구하여 이를 가중하여 더하는 방법이에요. 투자결합법은. 그래서 지분의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이 지분의 환원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채의 환원율은 저당 상수로 봅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 곱하기 1- 대부 비율. 1- 대부 비율이 지분 비율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분 배당률이나 저당 상수 대부 비율은 시장에서 비슷한 그 부동산의 지분 배당률이나 저당 상수 대부 비율들을 구해서 평균해서 내는 거죠. 한편 투자결합법 중에서 이렇게 지분과 부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토지와 건물로 각각 환원율을
구해가지고 전체 환원율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고, 전자 지분과 부채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을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인데, 시험에는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토지 환원율 곱하기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한 가격 분의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환원율 곱하기 부동산 가격 분의 건물 가격. 여기는 이제 지분 배당률에다가 지분 비율이고, 그다음에 저당의 부채 환원율에다가 부채 비율 곱하는데, 이건 이제 대입하는 것만 좀 다르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그다음에 토지 비율, 건물 비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 논리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의 소득은 이론상 토지로부터의 소득과 건물로부터의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의 가치를 알면은 나머지 잔여 가치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잔여 환원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잔여 환원법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그 방법 문제를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감당법을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법은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하고 저당 상수를 곱해서 내는 거예요. 이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는 방법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저당 상수 같은 거 주어주고, 대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만 주어주고, 그러면 대부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 빼면 1에서 자기 자본 비율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숨겨 놓는 거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도 그대로 안 주고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만 주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도 살짝 숨겨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환원율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4회 때도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별 상관없는 상관없는 수치도 하나 딱 넣어놓고 혼동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루드법을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법은 게텔법이라고도 해요. 게텔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엘루드법은 엘루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방식인데, 환원율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복잡하니까 시험에는 좀 나오기 힘들겠죠. 대신 이제 이 방식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 이 방식으로 환원율을 구하라는 것은 좀 잘 안 나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분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있고,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배운 지분 배당률하고 다른 거예요. 지분 배당률은 첫 해 예상 세전 현금 수지가 분자고, 지분 투자액이 분모인데, 이 지분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모든 세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를 지분 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엘로드법은 직접 환원법이 아니라 할인 현금 수지법, 장래의 모든 기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방법, 할인 현금 수지법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이, 이게 금융적 투자 결합법하고 유사하게 이 지분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저당 부분, 부채 부분, 이것들을 분석해서 종합 환원율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나 엘루드법 같은 것을 저당, 그다음에 지분, 저당 부분, 부채 부분, 그다음에 지분 부분,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직접 할인법, 환원법하고 할인 현금 수지법하고 관계를 보겠습니다. 5년간 보유가 예상되고
처분대금이 1억 원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매년 말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직접환원법하고 그 다음에 수지법으로 각각 평가하는 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죠. 직접환원법은 1천만 원이 분자고 환원율이 분모, 할인 현금 수지는 이렇게 1천만 원씩 5년간에 걸쳐서 산출이 되고 수익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년에 또 1억 원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할인율을 환원율이나 여기에 직접환원법의 환원율이나 그 다음에 수지법의 할인율을 모두 10%라면은 1억 원이 되죠. 요 0.1분의 1천만 원 0.1이 분모가 되고 여기서는 또 R을 0.1로 하면은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이건 이 수치는 그 매년이니까 연금의 현가가 되는 거죠. 그 저당 상수의 역수. 자, 그리고 환원율하고 할인율이 모두 5%라면은 직접 환원법은 0.05가 되니까 여기는 2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지법은 여기가 0.05로 대체하면은 2억 원보다 훨씬 작은 수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상 처분 대금이 이때 그 아까 1억 원이라고 봤죠. 근데 이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말은 그 직접 환원법에 의한 평가 금액하고 동일한 거죠. 직접 환원법에서 2억 원이라고 봤으니까 할인율이 5%이고 그다음에 예상 처분 대금이 2억 원이라고 하면은 할인 현금 이 수지법의 평가액도 2억 원이 돼요. 예, 1천만 원 곱하기 요게 0.05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바뀐 게 2억 원으로 되면은 그 평가액도 2억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결론을 잘 아셔야 되는데 매년 동일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고 동일 금액 1천만 원씩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 대금이 취득 대금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 다른 조건 한 가지 더 할인율하고 환원율이 동일하다고 보면은 수지법에 의하건 직접 환원법에 의하건 평가액도 동일합니다. 예. 다시 머릿속으로 혼자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 매년 동일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되 평가 대상이 건물과 같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는 물건. 토지는 이제 계속 그 내용 연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치가 줄어들지 않지만 건물과 같이 그런 물건이고 그 물건을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처분 대금은 기간 말에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환원율과 할인율이 다음 관계에 있어야지 각 방식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해집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부동산학의 범위를 벗어나 생략하고 결론만 아시면은 환원율은 할인율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더해야지 이렇게 됐을 때 양 방식의 평가액이 동일해져요. 예를 들어서 취득대금 1억 원, 보유기간 5년, 처분대금 0원, 예상 처분대금, 그 다음에 매년 말 1천만 원 수익 건물의 할인율을 10%라고 하면은 이 수지법에 의한 평가액은 요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식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죠. 1천만 원 곱하기 5년간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연금의 현가 5년째 말에는 하나도 못 받으니까 여기는 뭐 더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직접 환원법에 의한 평가액도 이 금액과 마찬가지로 되기 위해서는 환원율은 이 평가액분의 37907,867분의 1천만 원 연수익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직접 환원법에 의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를 소수로 표시하면은 요거가 돼요. 0.263797 이 값이 이 할인율 10% 즉 0.1에다가 이자율 10% 5년의 감채기금 개수를 더한 값과 같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채기금 개수를 구해보면 약 0.163797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앞서 살펴본 그 자녀 환원법에서 건물 환원율 결정에 응용이 돼요. 즉 토지 환원율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더한 값을 건물 환원율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건물 환원율을 뭐 시장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 환원율만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감채기금수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감채기금 계수의 이자율을 할인율, 즉 토지 환원율과 동일한 수치로 해서 감채기금 계수로 정하는 것을 인우드법이라고 하고, 무위험률, 그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무위험률을 이자율로 해서 그 감채기금 계수를 구할 때 R을 무위험률로 해서 감채기금 계수를 정하는 것을 호스콜드법 또는 뭐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할인율을 그리고 이때의 할인율, 그러니까 토지 환원율, 그걸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하고, 감채기금 계수는 달라지겠죠. 그 값을 R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 회수율이라고도 해요. 물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만큼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서 그걸 이제 자본 회수라고 하는데, 회수해서 적립한 다음에 그걸 재투자해야 하고 그 나머지를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대상 물건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 건물의 가치가 매년 경제적 내용 연수만큼 감소한다. 정액 삼각되는 거죠. 정액법. 이걸 이제 그 그래프로 표시하면 직선이 되니까 이거 직선법이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감소하고 그 수익도 이제 동일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 식이 성립하죠. 환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매년 감소 비율, 이것도 구체적인 그 과정은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가정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할인율이 12%, 매년 감소율 2%라고 하면은 환원율은 14%죠. 이렇게 물리적 투자 그 결합법 또는 이제 잔여 환원법이라고 하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이렇게 그 잔여 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을 이제 직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여 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것을 그 뭐 인우드법, 호스콜드법, 직선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인우드법, 호스콜드법, 직선법을 각각 사용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면은 인우드법이 가장 크고 직선법이 가장 작습니다. 예, 그 전자 환원율이 가장 작고 후자 환원율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직선법은 감가상각 적립액에 이자를 붙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감정평가 방법, 수익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 중 임대료 평가 방법, 그 방식의 이름이 수익 분석법입니다. 소유권 가치 평가하는 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수익 분석법, 이름이 다르죠. 수익 분석법은 그 일반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수익 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물건이 산출하는 수익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이 산출하는 수익이 이제 임대료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경우에. 근데 수익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임대료를 이용해서 임대료를 감정평가하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익 방식에 의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이용해서 한다면 임대료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예, 그래서 이건 임대료 대신에 이 대상 물건이 총 수익을 분석하는 총 수익. 그 어떤 기업체의 총 수익, 그 부동산을 가진 또는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총 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그러면 그 총 수익분에 요 물건은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인가, 그렇게 산출액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아니라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되는 총 수익을 분석해서 그분의 대상 물건은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총 수익이 나오면은 그 수익분의 대상 물건은 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니까 기대되는 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수익 분석법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상당히 좀 까다로운 개념들이 있고 그렇으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을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교과서들보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또 특히 이거 수치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것들은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